지금부터 창업지식재산권 캠프 에서 제일 첫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 위력입니다. 상표가 주는 신뢰감이고. 근데 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애가 저하고 같이 문방구 가서 어떤 거 사는지 아세요? 예쁜 거. 아빠 다 똑같아. 소리 뭐 크게 차이 날 것 같아. 거의 비슷해. 색깔 지가 좋아하는 거, 모양 예쁜 거, 그거 찾더라고요. 성능 좋은 게 아니에요. 성능에서 차이 날 정도면요, 현대사회에서 못 팔아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디자인이나 감성적 요소를 중요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과목이요, 지금 그 교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비교과죠. 학점 매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조금 도움되면 그걸로서 저는 만족이에요. 여러분, 특허는요, 물건이 아닙니다. 법에 뭐라고 돼 있는 거 하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거,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기술적 사상이에요. 사상. 뭔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생각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에디슨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발명품이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발명품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건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요, 여러분, 특허에서는요, 방법 발명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방법 발명. 그것을 어떻게 만들까?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쓸까? 등등. 그리고 그 방법 발명은요, 여러분, 핵심이 뭔가 하면, 야, 처음에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하지? 이렇게 해야 돼. 세 번째, 야, 판단을 해야 돼. 네 번째,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돼. 즉, 다시 말해, 순서도 플로우 차트로 생각이 되는 모든 것은요,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취직했을 때요, 특허를 만들어야 될 때, 물건을 갖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머리 아파져요. 특허거리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만드는 자동차의 뭐 가령 헤드라이트 담당이다. 그럼 헤드라이트 만드는 방법을 쭉 써보세요. 그려보세요. 순서대로. 그린 다음에 그 사이에 뭔가 하나 끼워 넣어보세요. 그게 발명이에요. 그래서 물건 말고 방법이 발명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예, 뭐 넘어가고 약간 전에 어쩌냐. 예,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보세요. 그 여기 대표도 보이시죠? 대표도. 요 대표도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는요, 전부 다 출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방법 발명에서는 제일 특징적인 게 여기 무슨 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로 이루어진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실용신화는요, 뭔가 하면 특허는 대상이 발명입니다. 근데 실용신화는 대상이 고안이에요. 고안. 고안은 뭔가 하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관한 것.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실용신화는 방법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 실용신화는 무조건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실용신안으로 추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특허로 추론할 수 있냐? 있습니다. 특허로 추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실용신안으로 추론할 수 없습니다. 방법 이런 거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 느낍니다. 아, 이거 특허로 내면 심사관이 안 내줄 것 같은데 실용신안 내면 이 정도 변화가 있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 심사관 좀 해봤어요. 근데요, 그런 심사관 없습니다. 물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기술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는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 내지 말라 그래 돼 있습니다. 실용신화는 어떻게 돼 있는 건 똑같이 돼 있어요. 이 기술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뭐라고요?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실용신화 내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두 자차예요. 극히. 근데 여러분, 어떤 걸로부터 이걸 만드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법 가치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쉬운지 극히 쉬운지를 차이를 둔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차이를 안 둬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실용신안 낼까 특허 낼까 고민스러운 상황에서는 특허 내세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내시고 그걸 여러분들이요, 이 다음에 특허권자라는 거는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 그 취직하고 할 때
여러분들 그 개인 포트폴리오에 써먹을 수 있어요. 예? 내가 특허 등록 제 매토의 발명자고 특허권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는 거 많이 배우죠 요새. 미안하지만 저는요 그런 거 보는 게 일인 사람이거든요. 자기소개서 잘 안 봐요. 왠가하면 전부 다 자기 자랑이고 거짓말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뭔가 객관적인 증명서, 사실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특허 출원도 그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실용신화는 전부 다 장치에 관한 거기 때문에 도면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예. 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나와 있는 것을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디자인이 뭡니까? 예. 삼성하고 애플하고 싸웠다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대가 옛날에는 기술이 중요했는데 요새는 감성적 요소가 훨씬 중요해졌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예, 뭐 이거 다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 여러분 여기 그 창업 동아리 있죠? 창업팀. 저는 있는 걸로 들었는데 아닌가요? 뭐 이따 치고 뭐 누구라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강제 창업을 당하는 수도 있죠. 이제 저 나이 되니까요. 저 친구들 요새 강제 창업 당한 애들 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업을 할 때요. 상표가 중요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장에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호하고 상표의 차이는 알아야 됩니다. 상호하고 상표는 박준우 학생 이 이름이 박준우 학생이라고 옆집 애가 박준우라고 이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런 거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김철수가 얼마나 많겠어? 예? 당연히 가능하죠.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다고 또 뭐 화면 가릴 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실제로 상호는요 동일 상호가 많아요. 많아도 괜찮아요. 그건 뭔가 하면 행정 처리상 그냥 자기의 표식이에요. 근데 상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업상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상호를 정하기 전에 꼭 상표 검색을 해 보십시오. 기억해 놓으세요. 이 다음에 창업할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상호를 이렇게 정해야지라고 할 때는요. 무조건 상표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업종에 어떤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비슷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하십시오. 왠가 하면요. 초기 창업 기업이 상표하고 상호가 다르면요. 아주 신뢰를 쌓기 힘듭니다. 여러분 디오스 그는 상표입니다. 상호가 아니고 상호는 LG전자죠. 맞나? 맞을 거야. 그죠? 지펠 뭡니까? 삼성 거죠. 삼성 상표입니다. 상호는 삼성전자겠죠. 그런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초기 기업으로서 뭐 상호는 바둑인데 상표가 야옹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사람들 헷갈리기만 헷갈리지. 예, 그래서 상호를 야옹이로 하고 싶으면 야옹이에 대해서 검색부터 해보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하는 부분은 청구 범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청구 범위 중에서도 청구항 1항이 가장 권리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특허를 읽을 때에는 구성 요소부터 뽑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착용자의 앞면을 가리는 형태를 가지는 마스크 부재. 일단 여기 앞에는 수식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이렇게 마스크 부재가 됩니다. 마스크 부재 하나, 그 다음 또 밑에 보시면은 쭉쭉 읽어보시면 결합 부재를 포함하다. 결합 부재, 마스크 부재, 결합 부재.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제 또 수식어구들이 여기 붙어 있는 거죠. 마스크 부재를 착용자 안경 다리에 탈착 가능하게 고정시키는 결합 부재가 또 있고, 그 결합 부재는 또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착탈 고정부, 착탈 가압부, 그다음에 변형 방지 가이드, 회전 방지 스토퍼, 이렇게 구성들은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구성들 옆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미콜론 앞에 있는 이 단어가 구성 요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마스크가 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지를 이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디자인은 도면만 이제 작성하실 수 있으시면 도면을 해서 그 디자인 출원하시는 건 별로 안 비싸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젊으시니까 저랑 다르게 젊으시니까 젊으신 분들한테는 할인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특허청에 내는 관람료도 90%까지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별도로 출원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뭐 보호할 만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보호할 만한 아이디어는 이게 이제 제품이잖아요. 제품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 만한 아이디어라면 권리화를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근데 이제 그게 비용 대비 효용이 있으니까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도 하시는 게 좋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그리고 아까 그렇게 이제 털을 그 펜던트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뭔가 제조하는 방법은 특허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그게 강하게 어필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먹량 공방도 실은 이렇게 레진을 채워서 하는 거 자체를 특허로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털을 이용을 해서 펜던트를 만드는 방법도 특허로 가져가시는 거, 예, 저는 예, 좋은 전략이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번에 그 수업으로 돌아오면요. 네. 수업에서는 실은 요걸 가지고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선행기술이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네.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이미 지금 하신 걸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페이지는 요 특허로 하고, 세 번째 페이지는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레진을 이용을 해서 네. 펜던트를 만드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홈을 파서 그 안에 이제 그 매듭이나 이런 걸로 부착이 되도록 한다는 게 차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 분이 생각하시기에도 방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이제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게 실은 그 세분이 그 제품이나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 파시거나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면 더 비슷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뭐 디자인도 찾아보시는 게 좀 저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첫 장 있죠. 네. 첫 장은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서 명세서 작성하는 거 배우시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하나하나 다 쓰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 정리하신 거 가지고 내일 정리하시면 내일 하루 만에 명세서 저희도요, 뭐 어려운 거는 막 일주일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쓰는 거 쉽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네네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두 번째는 벨라루야 이현빈 학생 네. 들리시나요? 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동영상 비디오가 안 된다고 하셨죠? 네. 아, 네네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게 있으세요? 조금 했어요. 아, 네네. 그러면 같이 예, 보실까요?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네.
중지를 해야 보이는 거지?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아니, 저는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네. 채팅창에 파일 올리는 아, 그래. 아, 그렇게? 아니시면, 네. 저 지금 안 보이거든요? 보인다. 잠깐만요. 아, 예, 예. 네, 보여요. 네. 자, 다들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발명이, 아까 휴대폰 케이스 하시는 거구나. 네? 네. 예, 예, 그죠? 네. 예.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핸드폰 케이스에 예전에는 막 줄 같은 것도 달고 되게 예쁜 액세서리 같은 거 많이 달았었는데 네. 그게 핸드폰에 구멍이 뚫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줄도 이렇게 걸 수 있고 목에 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에 구멍이 뚫려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따로 케이스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한국에는 잘 없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거를 따로 연결하는 고리나 무슨 장치가 있어야 이런 걸 걸 수가 있는데 네네네. 그런 거를 쉽게 걸기 위한 장치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해요. 아, 네네네. 그래서 또 요즘에 그립톡이나 뭐 핑거링 이런 것도 많이 나왔는데 그죠, 예, 예. 그런 제품들이 조금 손에 잡아야 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손에 악력이 좋거나 좀 큰 성인 같은 경우에는 무리가 없을 수 있는데 핸드폰이 커지거나 좀 작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네. 이게 무게가 조금 힘드니까 좀 예. 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밴드형으로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거를 밴드형은 일체형밖에 되지 않아서 네. 디자인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밴드형 고리를 걸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아까 그 밴드가 그러면 여기 대표 도면에 있는 게 그 밴드예요? 아니요, 대표 도면에 있는 케이스고요. 아, 밴드는 아직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넣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이게 지금 정해진 밴드 형상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밴드를 어떻게 이렇게 아까 바꿀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 보네요. 네네. 네, 신기하네요. 그리고 선행기술 찾으셨어요. 네. 예, 선행기술이 어떻게 많이 비슷한 게 있던가요? 핑거링 같은 거만 나와 있고 예, 보통 링 형태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쵸, 예. 그리고 밴드로 된 것도 있었는데 밴드로 네. 된 거는 거절이 됐더라고요. 아, 네네. 그리고 제가 찾았던 거는 그 도면이 정확하게 막 나와 있는 건 아니어서 네네. 그냥 손잡이 밴드를 달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은 아니었나 보네요. 근데 이제 뭐 말씀을 그런 것 들어보면, 같아요. 네, 제 말씀을 네. 들어보면, 현빈 학생의 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밴드형인데, 그 밴드의 네. 형상을 그러니까 바꿀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런 의미인 거고, 그러면 이제 특허 내용들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밴드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밴드를 바꿀 수 있는지는, 그건 뭐, 우선은 저는 잘 이렇게 잘 이제 제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네. 그게 이제 밴드 모양을 다르게 해서 붙이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밴드 모양 자체가 이제 소비자 기호에 맞춰서 뭔가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을 바꾸거나 할 수가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밴드는 어. 그냥 음. 디자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예예. 약간 놀이개 같은 거 아시죠? 한복에 놀이. 장식하는 그런 네. 예예예예. 그런 장신구들 비슷한 건데요. 네. 그런 게 다 줄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묶을 수 있거나 똑딱이를 이용해서 이 핸드폰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된 밴드를 네. 핸드폰에 붙일 수 있게 되는 뭐 똑딱이 구조나 뭐 요런 거 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그 밴드의 모양이 다른다는 건 그 디자인 놀이개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네네. 그러면 실은 뭔가 똑딱이 구조나 요런 거로는 실은 뭐 특허를 받는 건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선행기술들에 아마 비슷한 유형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심사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합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데 좀 인색한 편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현빈 학생이 가장 이제 뭔가 경쟁력으로 삼는 부분은 그런 놀이개 형태로 되어 있어 붙일 수 있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네. 그, 키링 같은 것들 손잡이가 주요 상품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쪽도 이제 디자인을 새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이제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아까 그런 이제 디자인 형태의 밴드를 쇠투평 케이스에 어떻게 꽂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네. 그게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는 다르거나 그렇게 돼야 이제 특허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PCR 오승원입니다. 일단 이거 듣자. 혹시 화면이랑 지금 소리 다 들리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지난 시간에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 강의 들으시고 선행기술 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특허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로 특허 명세서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발명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요. 그 발명을 구체화해서 발명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명세서를 살펴보시면은 특허 출원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특허 명세서의 형식이 어떠한 형식으로 생겼는지 어떤 것을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특허 명세서의 작성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시에는 우선 출원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출원서에서는 출원인이랑 출원일자 등을 기재한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서와 별개로 명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서라는 게 있고 그 이후에 도면이라는 것을 첨부해서 저희가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특허 명세서가 이 안에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 범위, 그리고 도면에 간단한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요. 이것을 작성하고 그 이후에 요약서라고 기술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끔 간략하게 작성한 한 문단 정도 작성한 그러한 문단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이라는 게 있는데 명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필요한 도면들을 도시를 하고 그것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 위에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연결되게끔 해서 좀 더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세서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기술 설명서라고 해서 특허권자에게선 권리서의 역할을 하고요. 일반 공중에게는 해당 기술을 참고해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 설명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의 형식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그다음에 선행 기술로서 특허 문헌, 이 문헌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명의 내용 중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해결 수단, 그 이외에 발명의 효과, 그다음에 도면이 있는데 도면을 설명하는 간단한 설명, 그다음에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그 이후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다음에 부호의 설명, 그다음에 비호 발명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기탁했을 때 그때 발급되는 번호가 있는데 그 스탁 번호를 기재하고요. 그다음에 특허 청구 범위, 그거에 따라서 다항제 방식으로 해서 추후에 설명할 건데 다항제 방식으로 인해서 독립항과 종속항을 다수 작성을 하고요. 그 이후에 발명의 요약서, 그다음에 도면 중에서 저희의 발명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대표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되고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보충해서 저희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의 입장에서는 기술 문헌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보고 저희가 조금 더 개량된 발명을 만드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특허청에 출원을 했을 때 해당 기술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해 달라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권리가 부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권리 요구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는 내 권리가 이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다 하는 권리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했던 그 선행기술조사 이후에 이제 특허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이제 특허 명세서의 전체적인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특허 명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청구 범위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 청구범위 작성하는 방법을 토대로 이제 추론서 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데 명세서 이제 작성을 처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뭐 기존에 작성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전에 이제 1시간 반 정도 교육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치게 되는데 전반 타임에 이제 그 교육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명세서 전반에 대해서 일단 한 3-40분 정도로 설명을 하고 뒤에 이제 중요한 이제 청구범위 작성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허 명세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특허 명세서가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발명의 설명의 기재 원칙부터 해서 하나의 항목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 기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세서를 보면은 일단은 발명의 명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명의 명칭 밑에 이게 이제 명세서의 어떤 그 히어라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구조가 뭐 발명의 명칭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이 돼서 뒤쪽에 이제 도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명의 명칭 다음에 이제 기술 분야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술 분야 다음에 이제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가게 되는데 이 명세서라는 게 이제 그 하나의 발명을 그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쭉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청구항에 기재된 권리 범위를 심사관한테 주장을 해서 요 청구항에 기재된 권리 범위를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명세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청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어제도 선행기술 조사에 대해서 그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선행기술을 이제 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선행기술을 조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청구 범위 부분을 가지고 종래 기술을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 발명이 종래 기술 대비 이제 어떤 차이성이 있는지를 이제 차이점을 그 기재를 함에 따라서 이제 권리 범위를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청구 범위를 이제 심사관한테 주장하기 위해서 이 청구 범위까지 나오게 되는 과정을 이제 쭉 앞에 설명을 하신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 명세서를 심사관이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게 과연 어떤 기술인지 그거를 심사관한테 먼저 어느 정도 얘기를 앞에 있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배경 기술에서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더라. 즉, 이 발명이라는 게 이제 종래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발명을 종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발명이 도출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종래 기술을 쭉 기술을 하면서 거기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네요. 그래서 일단은 명세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구항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구조가 논리적 구조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설명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부연 설명하자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발명의 명칭을 찾죠. 이게 어떤 그 장치를 청구하든지 아니면은 방법을 청구하든지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특허법에 보면은 이제 특허법 2조 1호 정도에 보면은 이제 그 발명을 장치로 청구할 건지 혹은 방법으로 청구할 건지 아니면 어떤 물질을 청구할 건지 아니면 어떤 그 제조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제법 발명이라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크게 카테고리가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장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청구하는 물건이 장치에 해당하는 건지 또는 방법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건지 이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발명을 기재를 할 때 이걸 먼저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 발명을 보니까 일단 뭐 펜던트를 만드는 뭐 다미팀 같은 경우 펜던트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장치가 되겠죠.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손에 잡히는 것들은 이제 장치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발명을 이제 만드는 어떤 시퀀스 흐름을 나타내는 것들은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 케이스도 있었고 어제 선행 조사를 보니까 플로팅 홀로그램과 장치를 결합하여 구성되는 발명, 뭐 장치는 홀로그램과 연동해서 광고를 하거나 전시 정보 제공하는 방법, 뭐 이런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장치가 되겠죠. 이게 지금 어제 그 최정환님이 상담한 내용인데 이제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치에 속하게 되고 이 홀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제어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방법 발명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발명에 장치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방법으로도 청구를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장치와 방법을 동시에 청구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명의 명칭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발명의 명칭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먼저 잡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분야가 있는데 이 기술 분야는 우리 기술을 전체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기술이 속하는 그 기술 분야를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펜던트라고 아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펜던트의 어떤 세부적인 구성을 여기다 기재하는 게 아니고 이 펜던트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펜던트에 대한 종래 어떤 이제 그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기술 분야만 간단히 적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장황하게 적을 필요 없이 이 기술이 어떤 기술 분야에 속한다. 예를 들어 뭐
뭐 전자 분야이다, 뭐 아니면은 뭐 화학 분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분야만 간단히 언급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이 있는데, 요 이제 배경의 기술도 이제 기술 분야랑 유사해요. 근데 이제 기술 분야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기술 분야 안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종래 기술이 있는 건지, 여기 이제 이 기술하고 연관된 이제 종래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술하고 연관된 기술을 쭉 나열하게 되면서 이제 종래 기술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사관이 맨 처음에 이제 심사를 한다라고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발명 명칭을 보겠죠, 심사관이. 그 명칭을 딱 보고 아 이거 지금 어떤 장치 청구하는 거나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 장치가 지금 종래 어느 기술에 속해 있구나. 그리고 종래 기술에 보니까 그 종래 기술에는 이제 뭐 특허도 있고 논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개 문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배경이 되는 기술에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심사관이 보고 아 이런 기술에 속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 발명을 청구를 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심사관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기술에는 종래에 어떤 문제점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이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발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발명의 내용부터 해서 우리 발명이 이제 쭉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우리 발명하고 유사한 기술 분야에 속한 종래 공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서술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명의 내용에는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아까 여기서 문제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종래 기술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여기다 이제 기재를 한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한다. 그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여기다 기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 발명의 어떤 목적이 들어가겠죠. 우리 발명은 어떤 거를 해결하는 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기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해결을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해결 수단을 동원을 할 건지, 그거를 이제 밑에 여기다 이제 기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제 해결 수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제 해결 수단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이제 여기다 기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과제 해결 수단까지 이제 기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발명의 효과를 간략히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 과제 해결 수단과 이제 청구항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청구항에 있는 내용을 과제 해결 수단에 기재를 한다. 뭐 과제 해결 수단을 좀 더 심사관이 알게끔 이제 청구범위에 작성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발명의 효과가 있는데, 이 발명의 효과에는 이제 우리 발명이 이렇게 해결 수단을 하다 보니 이제 어떤 효과가 있다. 그 종래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종래에 있는 기술보다는 어떤 효과가 있다.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이제 위에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었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이제 기재를 했는데, 이렇게 해결 수단을 기재를 하다 보니 이 발명을 이제 실시하게 되면 뭐 본 발명에 따라 사용자가 착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사용자의 상태나 어떤 주변 환경 정보를 센싱해서 위험 상태가 있는지를 뭐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어떤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도면에 설명이 있고, 여기 이제 도면에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도면에 간단한 설명은 여기 있는 도면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면이 이제 쭉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게 되는데,
도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도면에 어떤 부호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부호의 설명란에는 그 도면의 부호를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호 장치 자체가 이제 좀 복잡하지 않다고 하면은 요 부호의 설명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 범위를 작성을 하고 이제 간단한 요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구 범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잠깐 5분 정도 쉬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은 이 발명의 명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발명의 설명은 카테고리가 나눠지는데 장치로 기재하는 거나 이제 방법으로 기재하는 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 발명의 명칭을 정했고 아까 뭐 예를 들어 뭐 펜던트를 청구한다. 뭐 이런 펜던트를 기재를 하면 되고 어떤 펜던트, 뭐 문양이 어떤 뭐 장미꽃을 가진 펜던트 뭐 이런 식으로 기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종래에 없었던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수신 전력이 감소하는 종래 대비 수신 전력이 감소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분야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고 아까 여기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는 생략하게 되고 이 지금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를 이제 청구 범위와 더불어 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심사관한테 우리 발명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 이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사관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도면을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면에다가 넣고 이 도면의 도1은 뭐고 도2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써주는 거고 실제 도면은 이제 도면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구 범위는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세서를 계속 쓰고 계실 텐데요. 이제 명세서, 이게 명세서 쓰기가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아요. 저는 변리사 15년 정도 했는데도 매번 새로운 기술을 보고 새로운 명세서를 대할 때마다 쉽지 않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뭐 빗대어서 설명해 본다면 이제 땅하고 좀 빗대어 볼까요? 땅이나 건물하고 빗대어 볼게요. 뭐 좋은 땅하고 나쁜 땅이 있을까요? 부동산이나 자산의 가격으로 보면 좋은 땅, 나쁜 땅의 가치를 나눌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이 명동의 파스쿠치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랑 지금 이렇게 서허벌판에 있는 땅하고는 이제 가격면으로 본다면 다른 측면이 아니라 자산의 가격면으로 본다면 천지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특허에도 좋은 특허랑 나쁜 특허가 물론 존재하겠죠. 좋은 특허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실체가 좋은 발명, 그러니까 발명이 좋아야 재료가 좋아야 음식이 맛있듯이 발명이 좋아야 특허도 좋은 특허가 될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리고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 재료를 잘 이제 요리를 할 수 있어야 특허가 좋은 특허가 되듯이요. 이제 그런 그 요리가 실은 특허법에 맞게 잘 이제 갖추어져야 되겠죠. 그런 특허들이 이제 또 좋은 특허가 될 수 있겠고요. 출원인이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목적에 맞는 특허들도 좋은 특허가 이제 될 거예요. 이러한 기준들이 좀 모호한가요? 그런데 이제 실은 그만큼 특허를 가지고 활용하는 출원인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나 그런 목적들이 정말로 어제 들으셨던 것 저희 대표 강의처럼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입장에서 보면 좋은 특허라는 것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좋은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명세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명세서를 이제 쓰셨어요. 그 명세서는 뭐 크게는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로 나누는데요. 뭐 가장 핵심은 내가 권리를 가져가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명세서 안에 녹여내서 풀어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명세서의 가장 좋은 방법일 테고요. 기재 방법일 테고요. 그래서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특허법상으로는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작성해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온라인 출원할 때 적어야 되죠. 특허 출원인이 어떤 성명과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출원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대리인을 사용한다면 대리인도 특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다 직접 출원을 하실 거예요. 직접 출원은 비용이 안 드시니까요. 저 같은 대리인을 쓰시면 비용이 꽤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드시거든요. 그리고 그 발명의 명칭이 필요할 테고요. 그 발명의 경우에는 출원인하고 발명자 이렇게 왜 두 사람이 나오지?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출원인은 실은 그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 부동산,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발명자는 그 아파트를 만든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기술의 경우에는 발명자랑 출원인을 같이 이제 기재하게 하고요. 발명자는 어떤 법률적인 처분 권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 출원인이 그런 권리를 가지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원하실 내용들도 본인들이 출원인에 들어가고 또 본인들이 발명하신 거니까요. 학생들이 발명자에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삼성전자 이름으로 출원을 하지만 발명자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뭐 최재형이나 이런 발명자 이름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발명자는 좋은 게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직무발명제도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직무발명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내가 발명한 기술로 특허를 만들어서 특허로 돈을 벌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발명자로 적혀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명세서라는 건 뭐 크게 보면요. 이쪽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명세서라는 건 이제 특허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문장을 통하여 이제 적어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에 해당하는 거고요. 명세서의 역할은 그 명세서를 바라보는 그 주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됩니다. 출원서는 이제 이렇게 기재가 돼요. 출원인이 누군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대리인이 누군지, 대리인은 오늘 필요 없겠죠. 발명의 명칭이 필요하거든요. 영문 명칭도 꼭 필요합니다. 영문으로도 인덱싱이 이제 돼야 되고요. 발명자도 필요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요 밑에 우선권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발명을 잘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약서랑 대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세서 형식은 지금 작성해 보셨으니까 아셨을 텐데요. 그 문서 작성기 왼편에 이렇게 인덱싱이 되어 있죠. 명세서는 이런 것들을 다 가져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그 적을 내용들이 있으면 적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게 여기서 이제 뭐 도면이 없다거나 도면이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뭐 수탁 번호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지우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세서의 형식에 대해서 이제 기재하고 있고요. 보통은 우리가 명칭, 기술 분야, 배경이 되는 기술, 그 다음에 실시하기 위한 내용, 구성에 대한 내용, 청구 범위, 도면 등이 들어가게 되고요. 어제 이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할 때 명칭 하셨었죠. 그리고 종래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셨었고요. 그 종래 기술과 왜 내가 이 발명을 했는지가 2번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번은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이 발명은 어떤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기재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청구 범위. 청구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청구 범위에 비해서는요. 청구 범위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안내서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청구 범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청구 범위 기재하는 방식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재 방식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기재불비라고 해서 심사관이 이거는 기재 방식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 이유가 이제 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출원해서 작성해서 출원하는 것을 본인 출원이라고 하는데요. 본인 출원의 경우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절 이유가 기재불비예요. 기재불비 양식을 이제 제일 잘 맞추지 못했다는 거절 이유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출원인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명세서는요, 실은 권리서예요.
집 문서랑 등기 문서랑 똑같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권리 문서는 청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발명 잘 안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넓은 범위를 받고 싶어 하고요. 네. 그리고 예, 뭐 이제 잘 썼으면 할 텐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명세서는 이제 권리 서로 역할도 하지만 실은 권리 독점 배타권을 얻는 대가로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1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다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매번 말씀드리는 그 사례가 코카콜라 레시피 같은 경우에도 특허를 출원했으면 1년 6개월 만에 공개가 됐겠죠. 그러면 지금의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공개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이 기술 문헌을 가지고 내가 더 개량된 발명을 해서 이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헌, 기술 문헌, 공개된 문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관 입장에서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저희 대표, 어저께 강의하셨던 대표님도 심사관 출신이신데요. 예, 그 한 건 한 건 다 심사관, 그러니까 거절을 할지 아니면 등록 결정을 할지를 정하는 이제 일을 하셨던 거고요. 업무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심사관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심사관을 이제 했었다면 굉장히 살 떨리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등록 사정, 등록 결정을 이제 해서 등록된 특허로 꽁 도장 찍으면요. 등록 공부에 심사관 최재형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걸로 독점권을 20년 동안 허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독점권을 허락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안에서 그 사람만, 특허권자만 그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있던 발명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못해서 권리를 줬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 질서를 이제 어지럽히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관은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예, 다 어디선가 그러니까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진보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발명들이 기존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을 조합해서 이제 이루어진 발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 구성 부품들만 딱 가지고 그거를 조합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이제 기술 거절 이유를 많이 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명자 입장에서는 수긍이 잘 안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거절 이유라는 것은 확정된 이제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관하고 계속 그러니까 의견을 나누어서 권리 범위를 이제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출원을 해서부터 등록까지가 심사관하고의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줄다리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나의 권리 범위가 정해지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작성은 이미 이제 많이 하고 계셨어요. 거의 이제 마무리된 분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셨죠. 우리가 한 발명의 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요지하고 제일 어울리는 그러니까 용어들을 고르셔서 청구 범위를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청구 범위는요, 만약에 이제 이게 저희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 썼다 지웠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조금 더 넓게 뭔가를 권리 범위를 가져갈 수는 없을까? 이 용어가 여기서 적당할까? 이렇게 조건을 두는 것이 실은 이 권리 범위적 측면에서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닌 걸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요. 실은 발명이 더 단단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청구 범위도 이제 견고해지고 내 발명도 더 이제 풍부해지게 되겠죠. 그런 청구 범위를 통해서 청구 범위를 기초로 해가지고요. 이제 청구 범위가 요체가 정해졌으니까 그 요체를 설명하는 안내문들을 그러니까 매뉴얼들을 작성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청구 범위, 저는 이제 기계 쪽을 담당하는 변리사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청구 범위를 바탕으로 도면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도면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 등을 작성을 하고 한번 이제 리뷰한 다음에 다시 하게 되겠죠. 그리고 꼭 저희 보통 이제 대리인들은요, 한 사람이 작성한 청구 범위를 그냥 출원하지 않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청구 범위의 기재들을 조금이라도 더 객관화하는 거죠. 예, 객관화해서 이제 권리를 이제 조금이라도 그 출원인의 목적에 맞는 청구 범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만